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문정 교수예요. 이번에 여러분하고 만날 것, 불법과 합법 중에 불법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이거는 뭐 거의 100% 불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사기꾼 편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해군 일기에 참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요, 중앙은행 터는 거예요. 광해군까지만 하더라도 쌀은 화폐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세금으로 쫙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으로 받은 쌀들을 쭉 싣고 오는 거죠. 현금 차량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터는 거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명망가의 이름을 이제 사칭을 해서 빚을 받으러 왔다라는 핑계로 이거를 빼가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죠. 명망가를 사칭해서 국가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빼가는 일은요, 굉장히 많았다라는 기록들이 꽤 있어요. 누구도 믿지 마라. 이게 사기꾼의 가장 기본적인 담론이지요. 이 사건은 이제 한 스님이 형벌을 받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스님의 이름은 처경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금기를 건드렸어요. 이 처경이라고 하는 스님 굉장히 잘생겼었나 봐요. 용모가 굉장히 맑고 아름다웠다라고 했는데, 처경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스승을 버리고 경기도 일대에서 굉장히 신통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자기를 위장해서 떠들고 다녔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불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명문으로 젊은 여성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간음을 저지르기도 해요. 나쁜 놈이죠. 그런데 여종 중에 한 명, 이제 묘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소현세자가 예전에 유복자가 있었다고 전해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경은 이 말 듣고 나서 사기꾼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잘 돌아가자, 팍 돌아가는 게, 그래, 내가 죽었다고 알려졌으면서 발견되지 않았던 소현세자의 유복자 행세를 하면 이거 국가도 속일 수 있겠네. 그래서 왕실의 종친이었던 복창군의 집안의 사람한테 정보를 캐요. 진짜 같거든. 그래서 소현세자의 유복자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이제 4월초 9일생이라고 하는 생년월일까지도 딱 적죠. 당시 이제 허적이라고 하는 분 영의정으로 있었는데, 울면서 이제 이분을 찾아가지요. 종이를 탁 제시하면서 강빈의 친필입니다. 두려워서 이제까지 내가 이 출생의 비밀을 내가 이제 밝히진 않았어. 그런데 이제 태평선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와서 밝힐 때도 된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금기를 건드린 겁니다. 그거는 정부가 뒤집힐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정도의 큰 일입니다. 이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본의 수사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보니까 뭐 소현세자는 4월 26일 날 상을 치렀는데 초 9일 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복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강빈이라고 하는 친구는 당시 썼던 용어가 아니거든요. 의심이 아니라 잘못됐다라는 걸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 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거죠. 이거는 조선 왕실을 모욕한 사건이에요. 결국은 차명에 처해진 거죠. 이게 이제 명망가를 사칭한 사기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요, 마음 아픈 생계형 사기범들도 있어요. 사실은 사람의 시신을 이용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옥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성진사전이라고 하는 서사문학인데요, 이 작품에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러한 인간들이 있는지 참 오래되었다. 간교함이 날로 심해지고 사기가 날로 들끓고 있다. 굶어서 죽은 시체를 업고서 밤에 남의 집 문을 열어젖히고 주인을 급히 부른다. 성질을 막 돋운다. 그리고 주먹질을 하게 하는 데까지 이른다. 비로소 큰 소리를 친다. 주인이 내 친구를 죽였어. 그리고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주인은 영문도 모르고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겨우 이 사건이 수습된다 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은 아이의 시체를 이용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부잣집의 재물들을 탈취해요. 이게 생계형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굉장히 짜증이 나요. 이용할 게 없어가지고 시체를 이용하나?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마음 착한 순진한 사람들, 도시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다소 어리숙하게 보이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사기 쳐먹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종 때 이제 박막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납을 은이라 속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막동 일동은 납 조각을 만들어서 일부러 길가에 쫙 뿌려 놔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은 은과 납이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가는 사람들이 그걸 딱 주우면 그 뒤를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그 뒤를 따라가서 값비싼 은중과금 길에서 잃어버렸는데 주워서 돌려주는 사람에게는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좀 관찰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납을 주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은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딱 보내줘. 그러면 사기꾼은 맞아, 이건 내가 잊어먹은 은이야, 보답해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돈이 없네 하면 다른 팀원이 한 명이 또 탁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야, 그 뭐 그럴 것 없이 당신이 굉장히 중요한 보물을 이미 잃어버렸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반값에 해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진한 이 사람은 맞아, 내 은을 주었는데 이거를 100만 원짜리면 50만 원만 주면 된다고?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그거를 반값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은을 주었다라고 착각하는, 즉 사기를 당한 이 사람은 이걸 교환하려고 딱 가보면 이건 은이 아니야, 납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재물을 이렇게 쌓았던 사기꾼들, 뿐만이 아닙니다. 둔갑술로 귀신을 부리면서 마치 환술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기치는 이상건이라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귀신을 부려서 은화를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부려서 은화를 얻으려고 하면 도장이 찍힌 종이가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도장이 찍힌 빈 종이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인감도장이 찍힌 거죠. 놀랍게도 이 사람 공문서 위조를 꾸밉니다. 이것을 부동산을 구입하는 문서로 위조를 해서 부동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이 또 횡행했죠. 지방에서 올라온 순수한 노인들이 당하는 사기도 있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옥이라고 하는 분이 농산기를 짓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얘기를 해요. 가난한 노처녀가 시집 가는 것, 백 없는 군인이 벼슬 하는 것, 가난한 선비가 과거 시험 보는 것. 이것이 한양에서 가장 힘든 3가지라고 해요. 18세기 말에 빽이 없는 군인들이 벼슬길에 나가는 것은 3대 어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문과에 합격한 무인이 자기 전 재산을 쫙 가지고 서울에 출세해 보겠다고 올라와요. 약 300량 정도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벼슬을 구하려고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 눈앞에 병조판서 집에서 사환을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요.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의 사환이라고, 비서인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무인이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기꾼이에요. 병조판서 집에서 일하는 사원이라고 이제 위장한 거예요. 그래서 접근한 겁니다.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당신 무인인 것 같은데 벼슬하고 싶지? 내 국방부 장관 비서야. 그래, 갖고 있는 거 얼마야? 했더니 이제 300냥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기꾼들은 300냥에 맞게 꾸밉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장관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누님이 계셔. 두 번째, 국방부 장관님이 말이야,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 정책적 자문을 하는 동료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뇌물을 쓰면 틀림없어. 마지막으로 이게 백엔머리 송사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장관님이 정말 아끼는데 연녀가 있어. 자, 이 3사람한테 뇌물을 쓰자 이거지.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300냥을 어떻게 나누냐면 병조판사의 피부치로 누님이죠. 이분에게 가장 많은 돈을 써야 돼. 야, 이분한테 100냥 뇌물 쓰자. 오케이. 그 다음에 정책 자문하는 사람한테 한 50냥 정도 쓰자. 그 다음에 내 연녀한테 한 50냥 쓰자 라고 하면 200냥이 나간 거잖아요. 50냥은 야, 네가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돼. 명품 야, 하나 맞춰. 신발 좋은 거 하나 사. 네가 번듯하게 보여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너의 외모를 꾸미는데 50냥을 써. 어우, 이거 뭐가 땡기잖아. 이거 진짜인 것 같잖아, 진짜. 나머지 50냥은 나한테 줘. 이게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서울에서 네가 벼슬 얻을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써야지. 그러니까 이 무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털리는 거예요. 팀을 꾸려가지고 한 사람을 다 빼먹는 겁니다. 결국 이 무인은 100냥만 자기 돈으로 쓴 거예요. 300냥 중에 200냥은 그냥 다 사기꾼들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치밀하게 사기꾼들이 도시에서 활동했다는 거죠. 범죄의 죄구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범죄 영화 중에 최고로 보거든요, 이 영화를. 이 영화가 최고인 거는 마지막 나레이션 때문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상식보다 탐욕이 크다. 탐욕스러운 사람, 세상을 모르는 사람, 또는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를 만날 수 있다. 즉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바라는 사람, 가질 수 없는 건데 가지려고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본인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남들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기꾼을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 나쁜 놈이죠. 중범죄예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우리 안에 있는 물질적인 욕망들, 탐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전기수는 소설 속의 역할을 따라서 억양과 몸짓과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소설 속에 푹 빠져들게 하는 소설 낭독 전문가입니다. 대체 왜 소설 읽어주는 남자 전기수, 종로 한복판에서 왜 죽어야 했을까요? 전기수는 담배가게 앞에서 임경업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낭독하고 있었어요. 간신 김자점이 임경업 장군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대목에 이르자 눈을 부릅뜨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담배를 자르던 칼, 절초검을 들고 앞으로 달려나가서 전기수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이놈, 네가 김자점이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청중이 휘두른 칼에 전기수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너무 어이없는 죽음이죠. 얼마나 실감나게 그 낭독을 했길래 그 서사에 몰입을 하게 되고 동일시할 정도로 침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김자점으로 전기수를 착각했던 거예요. 이 사건은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도 실려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조선 소설에 빠지다. 18세기 조선은요,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궁궐에서 총구석까지 소설을 즐겼던 시대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요, 영조가 구운 몽을 누가 썼는지 궁금해해요. 문장이 매우 좋고 구성도 뛰어나다. 소설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사실은 사도세자입니다. 굉장히 소설을 좋아했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시기 한 4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유기와 수호지, 삼국지 등 중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중국 소설 회모본의 서문을 썼을 정도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관리들, 신하들도 소설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정조의 소설관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1787년 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이상황이라는 사람과 이조참이 김조순이 예문관에서 숙직을 하다가 시간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요, 당송시대를 배경으로 한 팽산냉연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요. 이 팽산냉연이라는 소설은 소위 말해서 제자가인 소설이라고 해요. 재주가 뛰어난 남자와 완벽한 용모와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여성의 혼인 과정을 소재로 한 청나라의 통속 소설이었습니다. 정조는 이 숙직 잘하고 있나? 라고 이제 순찰을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소설 읽는 걸 발견한 겁니다. 정조는 이 소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치에 어긋나고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음란하고, 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건 성적으로 음란하다라는 표현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사특한 음악이나 색깔 같은 것이라고 규정을 해요. 굉장히 부정적인 소설관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됐던 서적들을 전부 수거해가지고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그거에 그치지 않아요. 소설을 읽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도 숙직하다 조금 시간을 짬내서 이상황, 김조순 두 사람을 파직시켜버립니다. 정조는 아버지인 사도세자와 할아버지인 영조와는 달리 이 소설을 굉장히 배척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정조와는 달리 민간에서는요, 소설이 엄청나게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설책을 빌려주는 업이 성행해요. 이거를 이제 세책업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빌려보는 방식에서 돈을 내고 빌려보는, 즉 상품화의 시대로 넘어간 겁니다. 당시 도성에 약 15군데 정도의 세책점이 성행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세책점은 긴 소설을 여러 책으로 쪼개가지고 연속해서 빌려서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소설책은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빌릴 때 담보물을 맡겨요. 그런데 잊어먹거나 상하면 전체 작품에 대한 비용을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재산을 탕진하는 수준까지 간 겁니다. 실학자 이덕무라는 분과 최재공이라고 하는 분이 걱정하는 글을 남겨요. 이덕무의 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사소절이라고 하는 책을 짓는데요. 이 사소절은 여성의 덕목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소설을 돈을 주고 빌려보는데 깊이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는 자까지 생겨나고 집안이 기운 자도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보남 선생 집에서는요, 근래 양반 부녀자들이 능사로 경쟁하는 것 가운데 패설을 좋아하는 것이 있다. 부녀자들은 식견이 없이 비녀나 팔찌, 보석류를 팔거나 빚을 내면서까지도 서로 경쟁적으로 빌려와서 긴 날을 보내요. 이게 사회 문제가 된다,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글을 남겨요. 이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소설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설을 우리가 향유하죠? 그것은 바로 전기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전기수는 매일매일 선비처럼 차려입어요. 하얀색 두루마기를 쫙 입고 정자관을 탁 쓰면서 한 손에는 부채를 들기도 했고요. 다른 한 손에는 책을 탁 펼쳐서 읽는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전기수가 썼던 모자가요, 2층하고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간 매산자 모양의 선비들이 방 안에서 쓰는 모자였는데 배운 사람처럼 보이려고 정자관이 활용됐던 거예요. 전기수는 주로 어디에서 활동했을까요? 조수삼이라고 하는 분의 문집, 추제집 기편에 전기수난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기수는 동문 밖에 산다.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기전 등과 같은 한글 전기 소설을 암송한다. 매월 초하루 첫째 딸이 밑에서 앉고, 2일째는 둘째 딸이 밑에서 앉고, 3일에는 배옥에 앉고, 4일에는 교동 입구에 앉고, 5일에는 대사동 입구에 앉고, 6일에는 종로 앞에 앉는다. 책을 잘 읽어주기 때문에 구경꾼들이 그의 주위에 둘러싸게 된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계천 육가에서 오가를 거쳐 종로 4가에서 다시 낙원동 부근과 인사동을 지나 마지막으로 보신각 자리에 온다. 그리고 저작거리에서 좌판을 깔고 목청이 아주 좋게 소설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연기도 해가면서. 그런데 말이죠, 입장료를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여서 이렇게 듣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기수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요전법을 썼습니다. 요전법. 요는 뭐냐면 맞이하다,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전기수가 이제 요전법을 쓰면서 돈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조수삼은 요전법을 두고 아주 묘한 기술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는 이야기를 가장 절박하게 돌아가 반드시 들어야 할 대목에 이르면 갑자기 침묵하여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듣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다투어 돈을 던진다. 이것을 돈을 부르는 법, 요전법이라 한다. 무기가 뭘까요? 침묵이에요, 침묵. 저 심청과 신봉사가 만난 결정적인 장면, 이몽룡이 춘향을 만나서 옷구름을 이렇게 쫙 푸는 장면에서 탁 멈춰버려. 야, 계속 얘기해줘. 야, 지금 클라이막스인데 던져. 돈을 던지는 거예요. 전기수는요, 이렇게 돌연 침묵을 탁 하고 돈이 싹 쏟아져요. 그러면 딱 보고 나서 성에 차지 않으면 또 침묵을 이어가요. 그러다가 충분히 쌓였다 싶으면 이야기를 다시 맛깔나게 낭독을 하는 겁니다.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곱지 않은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문란함을 전기수에게 이제 화살로 쏘는 것인데요. 소설책은 글 공부를 해야 될 선비나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될 여성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자극했던 거예요. 말초신경을 자극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국가의 기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제 펴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 정조는 선비들의 문체가 바르지 못하며 검열을 했죠. 반성문을 쓰게 하기도 하고 체벌을 하기도 했어요. 이옥이라고 하는 문인은 나중에 이 문체 반정에 걸려서 과거 시험을 못 볼 정도로 벌을 받아요.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 전기수는 비판을 받는 존재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전기수를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전기수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유능한 예능인이었고요, 지식의 전달자이기도 했고요, 공론의 장에서 구심점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글자를 모르던 사람에게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었던 존재. 돈이 없어서 사치품을 살 수 없었던 사람에게도 사치품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줬던 존재.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저작거리에 오가던 수많은 사람들, 남녀노소를 포함하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기수의 목소리에 즐거워했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소설 읽어주는 남자 전기수, 굉장히 전 중요한 존재로 판단합니다. 조선시대 직업 중에 하나가 땅꾼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 뭐라고 하죠? 농사꾼. 장사하는 사람 장사꾼. 그러면 뱀 잡는 사람 이거 뱀꾼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상 땅꾼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왜일까요? 굉장히 정황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조선시대는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식 뉴딜 정책을 추진을 해요. 일종의 경제부양책이죠. 왕실 건물을 산성을 파괴된 왕릉을 복원하고, 특히 여러분 서울 청계천 복원할 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영조가 청계천을 준설했다는 것, 모래와 흙 이런 것들을 쭉 파내는 걸 우리는 준설 작업이라고 해요. 영조가 이 준설 작업을 하면서 빈민들을 많이 고용을 합니다. 청계천을 준설하면서 동시에 경기를 부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빈민들이 한양으로 몰려들겠죠. 그런데 이 일이 끝나면 그럼 어디 가서 살아요? 청계천을 준설할 때 거기서 파낸 모래나 흙이나 자갈들을 도성 밖에 큰 언덕처럼 이걸 쌓아놓고 나무도 심고 풀도 심고 꽃도 피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방이라고 하는 꽃방자예요. 그 다음에 사는 매산자죠. 꽃들이 심어져 있는 땅. 지금의 방산동 일대를 설명할 때 주로 활용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굴을 파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땅꾼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과 같이 전해지는 게 영조가 땅꾼들에게 뱀을 잡는 독점권을 주면서 땅꾼, 뱀 잡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등식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 땅꾼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왜 반드시 필요했냐면 이 뱀들을 왕실로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연산군이 굉장히 피곤했었나 봐요. 어느 날 아침에는. 그래서 조회를 하러 딱 나왔다가 내가 요즘 피곤해도 못 살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말을 해요. 그래서 당시 경기도 관찰사라고 하는 윤금손이라는 분이 뱀 한 상자를 이제 바쳐요. 근데 이 연산군은 야, 매일매일 올려보내, 너무 부족할 것 같아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뱀을 직접 먹었다라고 하면 수백 마리 이렇게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화사라고 하는 독사 종류의 하나인데요, 붉으스름한 빛이 나는데 줄무늬가 좀 있는 그런 뱀이에요. 이 백화사라고 하는 뱀의 기름으로 만든 사유환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뱀이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어딜까요? 놀랍게도 섬입니다. 섬과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에게 뱀을 이제 곡물로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년 400에서 500마리 정도를 왕실에서 곡물로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뱀을 곡물로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뱀을 잡아야 돼. 심지어는 살아있는 채로 깔끔하게 잡아야 하고요. 껍질에 상해서도 안 돼요.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사용 기한이 1년을 못 넘어요. 이제 썩어버립니다. 곰팡이 피어버리고. 매년 사유환을 계속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뱀이 이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 진상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뱀을 잡는 행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 사자, 그냥 전문 땅꾼에게 사자, 그리고 납품하면 되지 않니? 그래서 뱀을 땅꾼들에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뱀 한 마리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산군 이후부터 막 비싸지는 거죠. 한 3 내지 4냥 정도인데 이 3 내지 4냥이라고 하는 가격은요, 여러분 쌀 2-3가마니의 가격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심지어는 관리들은요, 이게 너무 작은데? 이거 안 돼. 더 큰 거로 잡아와. 이런 식으로 퇴짜도 놓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왕실로만 이걸 납품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이제 착복을 해버리는 거죠. 중간 관리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너무너무 큰 고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효능도 있고 독성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전해져요. 연산군 시대의 민세정 형이 굉장히 아팠대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들이라든가 동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구렁이를 쪄서 또는 회를 쳐서 먹이면 낫는다더라.
그때 말했던 구렁이가 오사인데요. 이 오사는 까마귀 오자예요. 까마귀 검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먹구렁이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먹구렁이에 회나 혹은 찜을 먹으면 낫는다 해서 뱀들을 잡아서 형을 먹이기 전에 자기가 직접 먹어봐요. 먹어보고 괜찮으니까 형에게 먹인 거죠. 그래서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런데 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보다도 더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것은 뱀을 잘못 먹어서 탈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강희맹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이 뱀 잡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강릉의 약초꾼들이 뱀을 잡는 작대기로 뱀을 막 잡아서 머리를 딱 누르면 입이 딱 벌려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빨들을 빼고요. 껍질을 벗긴 다음에 화살통에 집어넣었다가 배가 고프거나 그럴 때 이제 고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뱀독에 중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뱀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빨들을 빼게 되면 그때부터 독이 거기에서 막 분출을 합니다. 그래서 강희맹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뱀을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중독되거나 죽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된 거죠. 다산 정약용도 이 뱀에 대한 내용을 서술을 한 부분이 있어요. 포항으로 유배를 갔을 때 거기에서 포항 사람들은 말이야 이게 아프니까 무조건 무당을 찾아가던데 그리고 뱀을 먹여도 안 나. 그럼 사람 죽게 되던데?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지방에서는 더더욱 이 뱀들을 많이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은 이 귀향지에서 의학에 관련된 책을 짓습니다. 처방전들을 간단히 뽑아서 백성들이 너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촌병혹치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요법에서 뱀을 많이 복용을 했어요. 뱀을 잡는 땅꾼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뱀에 대한 성질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뱀을 가지고 놀았어요. 방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뱀을 많이 막 감고 다녔어, 손에 막.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없을무에 마늘 따자에 말수먼 무다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서커스를 볼 때 나오는 것처럼 뱀을 막 목에 감고 다녔어요. 큰 구렁이를 목에 이제 칭칭 감고 다녔어요. 이분들은 뱀의 특성을 정확히 간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땅꾼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뱀의 특성을 아는 거였습니다. 땅꾼들은 뱀의 습성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이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